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친자 검사를 강요했고 남편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저는 이렇게 맞받아쳤죠. 당신 아이면 지울 거고 아니면 낳을 거예요. 이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산부인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사디 초음파 사진에는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벅찬 행복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친정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최고급 주상복합 스카이팰리스 아파트는 결혼 전 부모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집이었죠. 남편 지훈 씨는 강원도의 가난한 산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그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어울리지 않는 결혼은 오래가기 힘들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젊음의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저는 오직 사랑만을 믿었습니다. 지훈 씨의 성실하고 착한 성품이 모든 걸 이겨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신 지 며칠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쉴 새 없이 두드리며 SNS에 올라온 막장 드라마 속 불륜녀들을 향해 혼잣말로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욕설 때문에 집안 공기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지훈 씨는 제가 차린 진수성찬을 보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작은 선물 상자에 곱게 포장한 산부인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지훈 씨와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저 임신 16주래요. 저는 환호성이나 최소한 지훈 씨의 미소라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젓가락으로 짚고 있던 갈비찜 한 조각이 툭 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의뢰그랬듯 지시를 구하는 눈빛으로 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스마트폰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보지도 식탁 위의 선물 상자를 보지도 않았죠. 그녀는 잔뜩 찌푸린 채 의심과 계산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이가 몇 주냐고 묻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거의 4개월이 다 되어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비웃음을 날렸는데 그 웃음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요즘 세상은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 없다며 서울 여자들은 문란해서 언제 누구 씨를 가졌는지 어떻게 아냐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우다가 뒤늦게 알고 피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넘쳐난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님께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두르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당장 친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양수 검사인지 뭔지를 하면 뱃속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안은 가난해도 뼈대 있는 가문이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를 피가 섞이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요. 저는 남편 지훈 씨를 돌아봤습니다. 제 평생의 동반자가 아내의 명예를 지켜주리라 믿었죠. 하지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지훈 씨는 밥그릇에 고개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머니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지훈 씨가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피했습니다. 그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내가 요즘 출장이 잦았고 당신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잖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그냥 검사 받아. 떳떳하면 무서울 게 없잖아. 내 아이가 확실하면
뭐가 두려워서 검사를 못해.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 눈에 저는 믿을 수 없는 해픈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 이 편리한 생활, 모두 제가 그에게 안겨준 것인데 그 대가가 이런 치욕적인 의심이란 말인가요? 제가 사랑했던 지훈 씨의 착함은 이제 비겁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약함으로 제 앞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지훈 씨의 눈을 차례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의 고통은 순식간에 극도의 경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자 검사를 원한다고. 좋다. 소원대로 해주겠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절대 가볍지 않을 것이다. 스카이 팰리스의 넓은 거실이 숨 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천장에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마치 제 기구한 운명을 비웃는 듯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제가 굴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발악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건 나약한 여자들이나 하는 반응입니다. 저희 세연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결코 비굴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였죠. 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훈 씨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말 내가 이 뱃속 아이 양수 검사에서 친자 확인하길 바라요? 지훈 씨는 여전히 양쪽 눈치를 보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마마보이 근성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하더니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냥 절차일 뿐이야. 당신이 검사 받으면 엄마도 안심하시고 집안도 조용해지잖아. 안심, 조용, 그 두 단어가 어찌나 쓰라리게 들리던지요. 결국 아내와 자식의 명예와 건강보다 제 어머니의 안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임신 초기에 양수 검사를 하는 것은 유산의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확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아이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강원도 산골 박씨 집안의 혈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검사 받을게요. 시어머니는 옳지 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 역력했죠. 그래야 며느리 된 도리라나요. 떳떳하면 무서울 게 없고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지훈이 아이가 맞으면 큰 상을 내리고 친딸처럼 아껴주겠다고요.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허황된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천천히 두 모자의 뇌리에 깊이 박히도록 선언했습니다. 저는 서울국제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니, 맹세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두 사람 다 똑똑히 들으세요. 만약 검사 결과 이 아이가 박지훈 씨 아이로 나오면 저는 이 아이를 지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 저는 이 아이를 낳아서 훌륭하게 키울 거예요. 제 말 한마디에 집안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 했습니다. 지훈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미친년, 잔인한 년, 호랑이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천륜을 어기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천륜을 어기는 건 당신들의 의심과 모욕이에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신들은 저에게 결백을 증명하라고 강요했어요. 제 사랑과 자존심을 짓밟았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따위 집안의 핏줄을 남겨야 하죠? 나중에 커서 제 아비처럼 나약하거나 제 할미처럼 의심 많고 악독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고요. 차라리 악녀 소리를 듣고 제 손으로 이 아이의 엄마 될 권리를 포기하겠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빠와 할머니에게 남의 자식 취급받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느니 그게 낫겠네요. 지훈 씨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세연아, 너 미쳤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이잖아.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완전한 타인을 보듯 차갑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편을 들어 친자 검사를 요구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우리라는 말은 사라졌어요. 당신이 이 결혼을 그리고 이 아이를 직접 죽인 거예요. 나를 잔인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비겁함을 탓해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고함과 지훈 씨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뱉은 맹세는 반드시 지킬 겁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믿음과 결혼의 끝이었습니다. 그 격렬한 다툼이 있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그림자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고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죠. 저는 그들 모자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입덧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18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집에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닭과 오리 냄새, 퀴퀴한 청국장 냄새, 오래된 마대 자루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제 고급스러운 거실은 이제 난장판이 된 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쌀포대와 옥수수 자루가 TV 장식장을 가릴 정도로 구석에 쌓여 있었고 수입산 원목 마루 위에는 살아있는 닭장이 놓여 닭똥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시아버지가 값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흙 묻은 슬리퍼를 신은 채로 걸터앉아 연기를 자욱하게 내뿜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오리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이 시골에서 먹을 걸 좀 가져오셨다고요. 지훈 씨도 그때 복도에서 커다란 박스를 낑낑대며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황급히 상자를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시골집 팔고 땅 담보로 대출받아서 올라오셨어. 우리 장손 돌봐주시려고 아예 같이 살기로 했거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예 같이 살기로 했다고요? 왜 이 집의 주인인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해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결혼 전 제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요. 여기서 살든 뭘 하든 제 허락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뿜으며 누런 이빨을 드러내고 비웃었습니다. 새아가 말 한 번 잘한다? 시집 왔으면 남편을 따라야지. 내 집이 곧 내 남편 집이고 내 남편 집이 곧 우리 집 아니겠냐. 우리가 땅까지 다 팔아서 돈 싸들고 올라온 건 다 우리 장손 잘 되라고. 이 집안 일으키려고 그런 거다. 고마운 줄은 모르고 어디서 버릇없이.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시골의 퇴로를 모두 끊고 서울로 올라와 빌붙을 작정이었던 겁니다. 제 최고급 아파트를 자신들의 난민 수용소로 만들 셈이었을까요? 저는 바닥에 우물과 커튼에 밴 담배 냄새, 제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 무질서하고 저급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제대로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넓잖아. 방도 3갠데 부모님이 방 하나 쓰시는 게 뭐 어때서. 식구는 많을수록 좋지. 좋기는 뭐가 좋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저를 무시하고 집주인으로서의 제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강원도 산골의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제 집에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날을 세우자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 좀 있다고 시골 사람 무시하는 못돼 먹은 며느리라며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여기 올라온 건 며느리 감시해서 밖에서 바람 피우고 이상한 핏줄 들여오는 꼴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경제권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관리요? 아니면 강탈이겠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입니다. 저는 집주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 한 칸도 내어줄 수 없어요. 저는 그들에게 당장 이 쓰레기들을 치우고 여기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유리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 제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히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제 몸에 손이라도 대시면 저는 즉시 경비실과 경찰에 불법 주거 침입과 소란죄로 신고할 겁니다. 지훈 씨가 황급히 아버지를 말리고는 제발 진정하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는 저를 침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더니 제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제발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돌아갈 집도 없으니 며칠만이라도 머물게 해달라고요. 부모님께 조용히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단단히 말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발밑에 무릎 꿇은 비굴한 남편을 보니 역겨움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정도는 여기에 머물게 해도 좋겠다고.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비참한 결말을 목격하게 하고 제가 아이를 지우겠다는 맹세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똑똑히 보게 하자고. 그들을 가까이 둘수록 그들의 탐욕스럽고 무지한 본 모습을 폭로하기 쉬울 테니까요. 저는 그들이 잠시 머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단, 제 삶에 간섭하지 않고 특히 거실의 가축우리를 당장 깨끗이 치운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처럼 밖으로 뛰쳐나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제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 출퇴근 시간을 일일이 감시했고 냉장고를 멋대로 뒤졌으며 전기세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에어컨을 최저 온도로 24시간 틀어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친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죠. 그날 저녁 제가 방에 들어가 쉬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낡은 천주머니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쏟아냈습니다. 전부 1,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지폐였고 어쩌다 50,000원짜리가 한두 장 섞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땀과 흙냄새가 밴 퀴퀴한 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세면서 가난 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심파극 연기를 하는 것 같았죠. 평생 밭이라고 닭 팔아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제 검사 비용을 대주겠다고요. 자식이랑 손주가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거라며 제발 자기 진심을 알아주고 며느리 도리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훈 씨는 어머니의 쌈짓돈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봐,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나 생각하시는데 당신은 뭘 더 바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죠. 저는 눈앞에 어설픈 연극에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시골집 팔아서 큰 돈을 손에 쥐었을 텐데 그 돈은 어디다 숨겨두고 이제 와서 이 푼 돈으로 아들의 동정심을 사고 며느리를 압박하는 연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3살짜리 어린애인 줄 아나. 저는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다가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이 돈은 어머님이 시장 가서 반찬 사는 데 쓰세요. 시어머니는 멈칫하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국제병원의 웹사이트를 열고 진료비 안내 페이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최고급 양수 검사 패키지를 예약했어요.
국내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확도와 산모 안전을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비용은 총 200만 원이고 추가 비용은 별도예요. 어머님의 이 쌈짓돈으로는 택시비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시어머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가 그렇게 비싸? 무슨 놈의 검사가 200만 원이나 해? 동네 보건소에서는 몇만 원이면 되는데. 그녀는 제가 돈을 흥청망청 쓴다며 자기 돈을 뜯어내려고 시댁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작정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싼 게 비지떡이죠. 어머님의 귀한 장손이 이 집안 핏줄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돈을 쓰셔야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모님께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이 200만 원은 제 돈으로 낼 수 있어요. 그냥 어머님께 제가 이용할 서비스의 수준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며칠 전 그렇게 호언장담하셨듯이 검사 비용을 내주고 싶으시다면 이 0만 원 말고 2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녀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지훈 씨는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제 돈을 쓰는 일에 그가 간섭할 권리는 없었죠.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 무시한다며 일부러 비싼 병원을 골라 자기를 골탕 먹이는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병원 의사와 짜고 결과를 조작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서울국제병원을 못 믿으시겠다면 더 신뢰가 가고 더 비싼 병원을 직접 찾아보세요. 기꺼이 따라가 드리죠. 하지만 검사는 받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러면서 정확도는 바라는 건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병원 갈 거예요. 돈 준비해 두세요. 그게 아니면 입 다무시고 다시는 검사 얘기 꺼내지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쌈짓돈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고 지훈 씨는 어쩔 줄 몰라 제 머리만 쥐어뜯고 있었죠. 그녀의 가난 코스프레 연극은 제게 처참하게 간파당했습니다. 저의 단호함과 경제적 독립은 시어머니를 더욱 약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가짜 도덕심으로는 저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녀는 가장 비열한 수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거짓말과 모함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집안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 줄처럼 팽팽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TV를 보는 대신 소파 상석에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국회라도 소집할 기세였죠. 그녀는 지훈 씨와 시아버지를 부른 뒤 제가 과일을 깎으러 가려 하자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더니 고통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이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웠지만 아들이 아내에게 배신당하고도 바보처럼 사는 꼴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요. 지훈 씨가 어리둥절하며 무슨 얘기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 4달 전쯤 세연이가 출장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 웬 낯선 놈이랑 꿈의 모텔로 들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때 자기가 병원 진료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덮으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임신한 태도가 저렇게 건방지니 더는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꿈의 모텔, 낯선 남자,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2달 전 시어머니가 관절염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온종일 회사에서 일했고 점심은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무슨 모텔을 갔다는 말입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 있어요?
무슨 증거로 저를 그렇게 모함하세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늙었어도 눈은 아직 안 침침하다고. 제가 버건디색 원피스를 입고 키 크고 시커먼 놈이랑 팔짱을 끼고 모텔 로비로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다고요. 그녀는 그 원피스의 디자인까지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원피스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피스는 회사 파티 때 입었던 것이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를 보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들, 잘 생각해봐. 내 마누라가 저렇게 노란하다가 덜컥 애가 생기니까 이제 와서 지우겠다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은 그놈과의 흔적을 싹 지우고 도망치려는 수작이지. 저녀는 우리 집이 가난하고 네가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돈 뜯어내려는 거라고. 지훈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굴이 시뻘개졌고 두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부부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의심과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지훈 씨에게 어머니의 말은 곧 법이었고 어머니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존재였죠. 그는 제게 달려들어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 누구야? 그놈이랑 몇 번이나 잤어? 그는 저를 더러운 여자, 남편과 자식을 속인 배신자라며 욕했습니다. 지훈 씨에게 흔들리는 육체적 고통은 심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이제는 어머니의 근거 없는 거짓말 한마디에 아내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확인하려 하지도 해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저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 씨는 뺨을 감싸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멍청해. 매일 밤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보다 어머니의 근거 없는 거짓말을 더 믿는다고? 그 남자가 누구냐고? 좋아. 내가 진실을 알려주지. 하지만 당신 어머니처럼 말로만 떠들지는 않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어낸 거짓말들 똑똑히 기억해 두세요. 저를 궁지로 몰아서 당신 아들이 저를 버리게 만들고 싶었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 아들의 행복을 제 손으로 묻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방으로 달려가 가방과 차키를 챙겼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당장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 거짓말과 배신으로 가득 찬 인간들과 단 1초도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원군을 불러야 한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줄 사람들을 불러 이 쓰레기들을 치워야 한다. 이제 제 두 오빠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순순히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키를 집어들자마자 그는 살기등등한 얼굴로 침실문을 막아섰습니다. 맹목적인 질투심과 어머니의 부추김이 과거에 온순했던 남편을 통제불능의 폭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놈 만나러 도망가려는 거지? 당장 그 자식이 누군지 불어. 저는 지훈 씨를 측은하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나약함은 이성과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최고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폭에 매달리듯 어머니의 거짓말에 매달려 자신의 직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랑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당신을 속이는 기미라도 보였어요? 제 월급은 당신이 관리했고 어딜 가든 뭘 하든 다 보고했어요. 제 핸드폰은 항상 아무데나 두었고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작 어머니의 증거 없는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훈 씨는 잠시 주춤하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악의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저년 말에 속지 마. 바람피운 년들은 원래 혓바닥이 긴 법이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지훈 씨는 마치 제 프로그래밍이라도 된 듯 다시 눈을 부릅뜨고 제게 버건디색 원피스와 꿈의 모텔에 대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절대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며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소리가 사방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그래, 당신은 정말 당신 어머니의 착한 아들이네. 너무 착해서 멍청할 지경이야. 어머니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그럼 왜 나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을까? 예전에는 나더러 참하고 조신하다고 칭찬하지 않았나? 이제 이 집을 차지하려고 나를 내쫓고 싶으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데 당신은 그것도 곧이곧대로 믿는구나. 저는 지훈 씨를 세게 밀쳤습니다. 분노의 힘은 저를 이상할 정도로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나 어디 안 가.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여기서 당신 어머니의 진짜 얼굴과 당신의 비겁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거야. 지훈 씨는 아까 맞은 뺨에 대한 보복으로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지만 그의 발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남은 양심의 가책이나 제 불타는 눈빛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막았을 겁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나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믿고 지켜주는 두 남자에게 전화할 거야. 당신과 당신 가족들은 두고 봐. 저는 둘째 오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줘. 나 더는 못 견디겠어. 제 둘째 오빠, 이현우는 덩치가 크고 성격이 불같지만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오빠, 이현주는 좀 더 차분하고 속이 깊었지만 한 번 마음먹으면 누구보다 단호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제 갈라진 목소리를 들은 둘째 오빠는 짧게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막내 건드렸어?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15분 안에 진짜 폭풍이 이 아파트를 덮칠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 폭풍은 쓰레기를 쓸어버릴 정화의 폭풍이었습니다. 오빠들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시댁 식구들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기양양한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흘겨보며 누구를 부르든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하늘에 대고 부인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요. 시아버지는 다리를 떨며 담배를 뻑뻑 피워댔습니다. 여자들 일에는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였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죠. 지훈 씨는 초조하고 불안한 얼굴로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제 두 오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 둘째 오빠가 지훈 씨에게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정확히 15분 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지훈 씨가 허둥지둥 문을 열러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위압적인 기운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둘째 오빠는 검은색 운동복 차림에 살기등등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들어선 셋째 오빠는 더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훈 씨가 더듬거리며 형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물이라도 내오려 했지만 둘째 오빠는 손으로 거칠게 막았습니다. 둘째 오빠는 거실 중앙으로 직행해 시부모가 어지럽혀 놓은 난장판을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그는 마대, 자루들과 바닥에 흩어진 담뱃재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제 창백한 얼굴에 멈췄습니다.
둘째 오빠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질 것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가 친자 검사를 요구한 것부터 상의도 없이 이사와서 눌러앉은 일, 돈 문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꿈의 모텔에서 외도했다는 모함까지 모든 것을 간략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둘째 오빠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꽉 쥔 주먹에서는 뼈 마디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셋째 오빠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그가 시댁 식구들을 쳐다보는 눈빛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예전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려 했습니다. 이 집안에 복이 없어 며느리가 오빠들을 불러와 시부모를 팬다고 소리쳤습니다. 둘째 오빠가 천둥 같은 고함으로 그녀를 입 다물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입 닥치지 못해? 어디서 연극질이야. 내 동생 모함해서 우리 집안 명예에 똥칠을 해놓고 아직도 큰 소리가 나와? 셋째 오빠가 앞으로 나서 지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지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이 아내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내 어미랑 한패가 돼서 아내를 모욕해. 내가 그러고도 남자냐? 지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두 오빠의 등장은 마치 수호신처럼 이 집의 숨막히는 공기와 시댁 식구들의 기고만장함을 단번에 깨부집습니다.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둘째 오빠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지훈 씨의 비겁한 태도와 시부모의 뻔뻔함을 확인한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제게 집문서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침실 금고를 가리키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안이 떠나가라 선포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막내에게 사준 집이고 막내 명의로 되어 있다. 이제 우리 막내가 낯선 사람들이 이 집에 있는 걸 원치 않으니 전부 당장 짐 싸서 꺼져.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자기는 시어머니이니 아들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자기를 쫓아내냐며 악을 썼습니다. 둘째 오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죠. 여긴 당신 아들 집이 아니라 내 동생 집입니다. 당신 아들이 여기서 사는 것도 다 마누라 덕인 줄 아세요. 말을 마친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쌀, 옥수수 포대와 냄새나는 닭장이 쌓여있는 구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둘째 오빠는 포대 2개를 송뭉치처럼 가볍게 들어올려 현관으로 가 복도에 쿵 소리나게 던져버렸습니다. 셋째 오빠는 닭들이 퀭퀭거리는 닭장을 들고 가차없이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이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욕을 하며 셋째 오빠를 때리려 했지만 셋째 오빠가 한 손으로 가볍게 밀치자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셋째 오빠는 나이 먹고 힘도 없으면 얌전히 앉아서 몸이나 챙기라고 으르렁대며 경고했습니다. 지훈 씨는 아버지가 밀쳐지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말렸습니다. 그는 둘째 오빠를 붙잡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차근차근 이야기하자고 애원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지훈 씨를 뿌리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어미한테 모욕당할 때는 왜 차근차근 이야기하자고 안 했어? 이제 와서는 너무 늦었어. 10분 만에 제 거실은 깨끗해졌습니다. 시부모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짐들은 모두 아파트 복도에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둘째, 오빠는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침실까지 들어가 옷가지와 낡은 이불 보따리까지 모조리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일을 마친 둘째 오빠는 손을 털며 지훈 씨 가족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문을 가리키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꺼져. 시어머니는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전략을 바꿔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치며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빠들에게 저들까지 밖으로 끌어내 달라고 집 더럽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두 오빠는 각각 한쪽씩 시어머니의 겨드랑이를 붙잡고 그녀가 발버둥치며 소리 지르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 포대처럼 문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시아버지와 지훈 씨도 풀이 죽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묵직한 원목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며 모든 소음과 더러움을 바깥 세상에 가둬버렸습니다. 저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혔고 방음도 잘 되는 편이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인생 최대의 비극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관 CCTV 모니터를 켜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우리 집 문 앞에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치며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와서들 좀 보세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길바닥으로 내쫓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고. 그녀는 주변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와 자신을 동정하고 저를 비난해 주기를, 여론의 압박으로 제가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며 일부러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강원도 산골 장터라도 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곳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이곳은 최고급 주상복합 스카이 팰리스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모두 바쁘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지성인들이었죠. 그들은 퇴근하면 문을 닫고 이웃과 교류하는 일도 거의 없으며 소음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길고 텅 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그녀 자신의 울음소리만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러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불쾌하고 딱하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멈춰서서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고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악취나는 닭장 옆을 지나가며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집안에서 CCTV 화면을 보던 두 오빠는 비웃었습니다. 셋째 오빠가 말했죠. 배우는 삼류인데 무대를 잘못 골랐네. 소리 지를수록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30분쯤 관계가 없는 통곡을 계속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쉬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벽에 기대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담배를 피워댔고 그 연기 때문에 복도의 화재 경보기가 삑삑거리며 울렸습니다. 지훈 씨는 벽에 기댄 채 넉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지훈 씨를 보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조금이라도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저를 잔인하다고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오빠들도 듣게 했습니다. 지훈 씨의 원망 섞인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문 열어줘. 무슨 일이든 문 닫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부모님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차가운 복도에 계시다가 병이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저는 차갑게 웃으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잊었나 본데 당신 어머니가 나를 외도한 여자로 몰았어. 당신들이 내 명예를 짓밟았다고 나를 모욕할 때는 가족 간의 정을 생각이나 했어. 이제 와서 늙은 부모님 핑계를 대며 떼를 쓰는군.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는 다시는 당신 가족들에게 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지훈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으르렁거리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나도 부모님 모시고 당장 떠날 거야. 그리고 오늘의 이 행동 평생 용서하지 않겠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가. 하지만 당신 집 쓰레기는 전부 챙겨가. 관리사무소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로 벌금 물게 하지 말고. 지훈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니 그가 부모님께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 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담을 몇 마디 더 퍼붓고 나서야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포대와 박스들을 엘리베이터로 옮겼습니다. 시아버지는 닭장을, 시어머니는 옷보따리를 들었죠. 그들의 모습은 비참한 난민 행렬 같았습니다. 아내와 자식, 그리고 부모님 사이에서 지훈 씨는 망설임 없이 부모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남아서 갈등을 해결하거나 아내의 누명을 벗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시부모를 내쫓은 불효막심한 죄인이었죠. 그는 상처받은 자존심과 증오를 품은 채 피해자의 모습으로 떠나갔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부모님을 어디로 모시고 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평구의 낡은 연립주택에 사는 고모가 한 분 있었죠. 집은 좁고 눅눅했지만 지금 그들이 기댈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자기가 떠나면 제가 두려워하고 후회하며 자기를 찾아와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니 남편이 필요하고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관도 없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남자에 대한 경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둘째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됐어. 저런 남편은 없는 게 나아. 너는 마음 편히 몸조리나 해. 오빠들이 다 알아서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집에서 내쫓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이 결혼을 완전히 끝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저의 맹세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둘째 오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오빠, 지하 주차장에서 차 좀 빼줘. 저 사람들 좀 따라가 봐야겠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둘째 오빠가 놀라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서명해둔 이혼 서류를 손에 꽉 쥐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를 당장 법원으로 데려가고 싶어. 단 하루도 더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 우리 삼남매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둘째 오빠의 거친 픽업 트럭이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와 지훈 씨 가족이 아파트 앞에서 막 잡아탄 택시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 추격은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떠나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삼남매가 아파트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가 부른 7인승 택시는 이미 사람과 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비닐봉지와 박스 더미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분하고 억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훈 씨는 택시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배낭을 맨 채 로비에 멍하니 서서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는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짐이 너무 많고 차 한 대를 더 부르는 돈이 아까웠던 지훈 씨는 부모님과 짐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오토바이를 타거나 다른 방법으로 고모댁에 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동정심은커녕 그들 가족의 삼생이 같은 계산 속의 실소만 나왔습니다. 둘째 오빠는 검은색 픽업 트럭을 지훈 씨 바로 앞에 끽 소리나게 세웠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지훈 씨는 처남의 차를 보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달려와 차창에 손을 얹고 최대한 비굴한 목소리로 화해를 청했습니다. 형님들 어디 가세요? 저 은평구까지만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택시에 자리가 없어서요. 오토바이 택시 부르자니 돈도 아깝고. 둘째 오빠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고모댁에 가서 감정의 빚이라도 피하려는 거냐? 지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가 화가 풀릴 때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잠시 머물려는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일시적인 분노에 차 있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차를 얻어 타는 것이 화해할 기회이자 처남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지지를 얻을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죠. 둘째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타라고 했습니다. 지훈 씨는 기뻐하며 뒷문을 열고 셋째 오빠 옆에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오빠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다리를 길게 뻗어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지훈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셋째 오빠와 둘째 오빠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둘째 오빠는 핸들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차는 나약하고 배신하는 놈은 안 태워. 내가 지금 가려는 단 한 곳에 같이 갈 거면 태워주지. 고모댁에 가서 책임 회피할 생각이라면 그냥 내려서 걸어가. 지훈 씨가 망설이며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대답 대신 엔진 시동을 걸며 으르렁댔습니다. 갈 건지 말 건지 빨리 결정해. 너랑 신랑이 할 시간 없어. 지훈 씨는 쨍쨍 내리쬐는 햇볕과 자신의 텅 빈 지갑을 번갈아 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처남들이 평소처럼 자신을 술집이나 카페에 데려가 훈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욕을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죠. 지훈 씨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고 두 처남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구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우리 결혼의 무덤이 되어버린 스카이 팰리스를 뒤로 한 채 지훈 씨는 이 여정이 화해의 여정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여정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둘째 오빠는 굳은 얼굴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셋째 오빠는 조수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지만 최대한 창가에 붙어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훈 씨가 몇 번이나 입을 열어 제 안부를 물으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입을 다물고 창밖을 보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짐작하려 애썼습니다. 차는 익숙한 거리를 지나 강남의 행정 중심지로 향하는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익숙한 술집이나 카페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픽업 트럭이 서서히 속도를 줄여 위험 있는 철문 앞에 멈춰섰을 때 지훈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간판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의 뺨을 후려치는 차가운 물벼락처럼 지훈 씨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왜 여기로 와요? 형님, 길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둘째 오빠는 시동을 끄고 안전벨트를 풀며 경멸의 눈빛으로 지훈 씨를 돌아봤습니다. 잘못 안 왔어. 여기가 지금 가장 필요한 곳이야. 내려. 지훈 씨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차 시트를 꽉 붙잡고 절대로 내리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세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를 법원에 데려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 저는 무감각한 눈빛으로 지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내 명예를 모욕하고 내 뱃속 아이를 의심한 건 나에게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야.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치욕이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오늘 난 여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러 왔어. 지훈 씨는 소리쳤습니다. 이혼은 안 돼. 난 당신을 사랑해. 이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아. 셋째 오빠는 말없이 뒷문을 열고 지훈 씨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지훈 씨의 힘은 셋째 오빠에 비하면 개구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차에서 끌려 나온 지훈 씨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법원 마당에 비틀거리며 섰습니다. 그때서야 지훈 씨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제 말과 행동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협박도 단순한 화풀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법의 힘을 빌려 그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몰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서류를 들고 차에서 내려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지훈 씨는 제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원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정말 아이를 생각했다면 당신 어머니 편을 들어 나에게 친자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너무 늦었어. 지훈 씨가 울며불며 매달리고 있을 때 다른 택시 한 대가 법원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훈 씨의 부모님이 허둥지둥 달려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지훈 씨가 오는 길에 몰래 부모님께 위치를 문자로 보내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법원 간판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사악한 년이라며 남편을 법원으로 끌고 와 이혼하고 재산을 전부 가로챈 뒤 다른 놈에게 가려는 속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눈에는 제 음흉한 계획이 다 보인다고요. 저는 팔짱을 낀 채 태연하게 그녀의 연극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은 입만 열면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시는데 증거 앞에서 직접 대질신문할 용기는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쳐들고 증거를 내놓으라며 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을 아무도 밝혀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말로만 떠들었을 뿐 증인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그들 가족 앞에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고급 레스토랑 로비에서 중년의 신사와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회사 전략적 파트너인 데이비드 이사님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머님이 지어낸 꿈의 모텔이 아니라 뒤에 로고도 선명하게 박힌 고급 한정식집 금수강산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파일 원본에 찍힌 날짜와 시간을 보세요. 어머님이 저를 모텔에서 봤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그것은 저와 데이비드 이사님이 업무상 나눈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회의 일정을 확인하는 이메일 내용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똑똑히 봐. 이 사람이 당신 어머니가 내가 만났다고 주장하는 그 남자야. 우리 아버지 뻘이고 우리 회사에 수십억짜리 계약을 안겨준 분이라고. 내가 이분을 그런 싸구려 모텔에 데려가서 당신 어머니 눈에 띌 만큼 멍청해 보여?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이 조작될 수 있다며 요즘 포토샵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걸 믿느냐고 우겼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감정 의뢰해보세요. 만약 한 번만 더 저를 모함하는 말을 입에 담으시면 저는 어머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그때는 이혼으로 끝나지 않고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청구할 거예요. 어쩌면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고요. 시아버지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아내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훈 씨는 하늘이 무너진 듯 서서 핸드폰 속 사진들을 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 그가 저를 모욕하는 근거로 삼았던 모든 의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법원 마당에 멍하니 서 있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서류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지훈 씨가 허둥지둥 뒤를 따랐고 그의 부모님도 이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한 얼굴로 그 뒤를 타샀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끌고 접수처로 들어갔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변호사는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박지훈 씨, 아내분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지훈 씨는 법원 직원에게 부부간의 작은 오해일 뿐이라며 화해하고 싶다고, 이혼은 절대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의 중재 앞에서 제가 마음이 약해지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희망을 단번에 짓밟았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법의 절차를 존중하며 조정기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확고하며 이혼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문제는 오해가 아니라 인격과 신뢰에 대한 짓밟음이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절대로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죠. 저는 지훈 씨를 돌아보며 차갑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조정기간이 이 결혼 생활을 연장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 법원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당신 가족들의 요구대로 친자 검사를 진행할 거야. 그리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만약 아이가 당신 아이라면 나는 이혼 절차가 끝나든 말든 상관없이 즉시 아이를 지우겠다는 맹세를 실행할 거야. 지훈 씨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잖아.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지. 하지만 나약한 아버지와 거짓으로 가득 찬 집안의 피를 물려받았어. 나는 내 아이가 그런 끔찍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당신들의 장난감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시어머니는 밖에서 엿듣다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려 했지만 시아버지에게 입이 막힌 채 의자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제 단호함에 진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손을 잃는 것보다 자신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인 저를 잃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접수처를 나와 우리는 둘째 오빠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오기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욕을 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더니 인연이 끝났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이혼은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요. 그녀는 긴 목록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스카이팰리스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전에 산 집이지만 결혼 후에 지훈 씨도 가구를 사거나 수리하는 데 기여했으니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국산 세단의 절반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때 시부모님이 줬던 축의금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돈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맡아준다며 가져갔으면서 말이죠. 지훈 씨는 어머니를 말리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의 출처를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탐욕과 부추김에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그 무모한 요구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셈이죠. 저는 시어머니의 유치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가 아닌 재산증명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돌멩이 벤치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이건 혼인신고 3개월 전에 제 단독 명의로 구매,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입니다. 이건 제네시스 자동차 등록증이고요. 이것 역시 회사 프로젝트 성과금으로 산 제 개인 재산입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겨 붉은색 마이너스 숫자가 길게 찍힌 은행 거래 내역서를 가리켰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이 빚뿐이에요. 이건 지훈 씨 명의의 신용카드 내역서인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공동 채무죠. 지훈 씨가 명품 옷을 사고 개인 아이템을 사고 코인 투자에 실패하면서 쓴 돈이에요. 총 빚이 5천만 원에 달하네요. 법에 따르면
개인 재산은 각자 소유하고 공동 채무는 반으로 나눕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집이나 차를 나눠달라고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아세요. 이혼하면 저는 이 빚이 당신의 유흥비로 발생한 개인 채무라고 주장할 겁니다. 당신 혼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야 할 거예요. 한 푼의 공동 재산도 기대하지 마세요. 만약 갚지 못하면 법원에 재산 압류나 급여 차압을 신청할 거고요. 5천만 원이라는 빚액수에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치며 집안 말아먹을 놈, 망나니 같은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잘 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죠. 재산을 나눠 가질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혼으로 한몫 챙기기는커녕 이제 그들 가족은 귀한 아들이 남긴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는 그들 가족의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탐욕과 무지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두 오빠와 함께 서울국제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훈 씨 가족도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훈 씨는 덥수룩한 수염에 칸 눈으로 무척 수척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을 못 잤는지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와 있었죠.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이전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손자를 잃고 결과가 좋으면 며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며느리를 잃는다는 것은 곧 유일한 경제적 동아줄을 잃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훈 씨 가족도 제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직접 검사를 진행했던 과장님은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죽여 기다리는 얼굴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는 또렷하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태아와 박지훈 씨의 DNA 샘플을 분석한 결과 친자 관계 확률은 99.99%로 확인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박지훈 씨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진료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흡 소리를 내며 통곡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웃었고 하늘에 감사하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탁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보며 조상님이 돌보셔서 박씨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제 존재와 제가 이전에 뱉었던 끔찍한 맹세를 잊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들의 단순하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는 아이만 지훈 씨 아이라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는 속담을 믿었고 모성애가 제 마음을 돌려 다시 그들을 위해 희생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냥 내 마음 떠보려고 한 거지. 나는 우리 애기 믿었어. 자, 지난 일은 다 잊고 이제 집에 가서 축하 파티하자. 내가 우리 며느리랑 장손 몸보신 시켜주게 닭백숙 푹 고아줄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사 선생님을 돌아보며 진료실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결정했습니다. 이번 수속 밟아주세요. 저 이 아이 지우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지훈 씨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이라잖아. 결과가 나왔는데 왜 아직도 지우겠다는 거야? 너 미쳤어? 저는
지훈 씨의 손을 뿌리치고 옷깃을 바로잡았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부모님을 보며 그날의 맹세를 한 글자 한 글자 되새겨 주었습니다. 분명히 말했죠. 당신 아이면 지우고 아니면 낳겠다고.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당신들처럼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비열한 집안의 피를 물려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내와 자식을 지킬 줄 모르는 나약한 아버지와 거짓말로 며느리를 모함하는 악독한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당신들 집안의 유전자는 너무 끔찍해. 미래의 불행을 막기 위해 지금 제거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그녀는 제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단호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제가 그냥 협박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실행에 옮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태아가 이미 많이 자랐기 때문에 수술이 산모의 건강과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권유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내는 게 아이를 낳아 이 엉망진창인 집안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것보다 나아요. 저는 이미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둘째, 셋째 오빠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빠들은 제 뜻을 알아차리고 즉시 저와 지훈 씨 가족 사이에 서서 제가 간호사와 함께 수속을 받는 동안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를 따라 수술실로 향하는 것을 보자 지훈 씨 가족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자, 며느리, 그리고 풍족한 삶에 대한 희망까지도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여본 적 없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와 사람들로 붐비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제 발치까지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고 서럽게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자기 손자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당장 시골로 내려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맹세했습니다. 항상 권위적인 척하던 시아버지도 떨리는 몸으로 일어서서 제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아가야, 아비가 부탁한다. 우리가 미우면 우리를 때리고 욕해도 좋다. 하지만 제발 아무 죄 없는 아이에게 화풀이 하지는 말아다오. 지훈 씨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죠. 그는 쿵, 쿵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머리를 떼섰고 이마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시댁 식구 전체가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비는 광경에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가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발밑에 엎드린 그들을 보며 혐오와 경멸만을 느꼈습니다. 이 사과와 눈물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때늦은 것인가.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모함하고 내 명예를 짓밟을 때 오늘의 이 순간을 생각이나 했을까. 그들은 나에게 상처 준 것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받자 비로소 후회하는 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시어머니의 손에서 발을 빼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님. 만약 그날 어머님이 그 더러운 입을 조금만 덜 놀렸더라면, 만약 저를 애 낳는 기계나 돈줄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어머님이 어머님 손으로 직접 당신의 친손자를 죽인 겁니다.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유리문이 닫히며 바깥의 소란스러운 세상과
저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지훈 씨의 절망적인 외침과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미친 듯이 욕을 퍼붓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점점 작아지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 하얀 조명 아래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어른들의 비극에 희생되어야 하는 작은 생명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와 아이 모두를 위한 유일한 해방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고통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을 감싸는 공허함과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가벼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지훈 씨 가족을 잇던 마지막 연결고리는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강 회복을 위해 이틀간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지훈 씨와 그의 부모님은 병원 정문 밖을 지켰습니다. 저를 만나 애원하거나 혹은 욕이라도 퍼부어 화를 풀고 싶었겠죠. 하지만 두 오빠가 고용한 경호원들이 제 병실을 철통같이 지켜 그들 중 누구도 제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뒷문으로 차에 올라 오빠들과 함께 곧장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며 제 인생에서 지훈 씨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저는 초고층 오피스 빌딩에서 나와 가을 아침의 상쾌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에 집중하여 마케팅 본부장 자리까지 올랐고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매력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자신을 가꾸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을 가는 길에 우연히 낡은 재래시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신호대기에 차를 멈췄을 때 차창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비참해서 알아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 옆 시장 구석에서 남루한 차림의 노부부가 다른 폐지 줍는 사람과 맥주 캔 몇 개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 시부모였습니다. 시골집을 팔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제게 쫓겨난 후 그들은 전세 보증금과 지훈 씨의 우울증 치료비로 돈을 모두 탕진했다고 합니다. 돈이 떨어지자 고향에 돌아갈 면목도 없어 서울에 남아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변호사를 통해 들은 바로는 이혼 후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실수와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법원에서 판결한 공동 채무 절반인 5천만 원의 빚과 이자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에 빠져 살다가 이제는 늙은 부모에게 손을 벌려 술을 사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도로를 미끄러져 나가며 과거의 초라한 그림자를 뒤로 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들은 이제 그저 스쳐 지나간 타인, 기억 속의 희미한 먼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작은 생명이 머물렀던 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잘한 거지, 아가야. 저는 믿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제 아이는 저를 이해하고 용서해 줄 것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찬란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자는 비겁한 남자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